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자식과 재혼남과 있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매우 꺼내기 힘들었던 사연이니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32살에 딸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육아와 살림을 맡아서 지냈죠. 예쁜 가정을 이루고 재밌게 사나 싶었는데 딸의 돌잔치가 열리기 몇 주 전에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사중추돌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뒷차가 덤프트럭이어서 차가 반파가 되며 생명을 잃었답니다. 충격과 비통함에 정신을 놓고 지내다가 딸의 돌잔치를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으니 다가온 딸의 생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아주 바쁘고 힘들었어요. 물론 옛날에 여러 명의 자식을 낳고 키운 어머니들에게는 가소롭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딸에게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데 회사까지 다녀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바빴답니다. 강산이 한번 지나고 40대가 되자 딸애는 어느새 커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스스로 일상을 잘 보내서 저에게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딸애는 학교를 다녀오면 피아노 학원과 영어, 수학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딸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보내준 거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 운동까지 잘하는 아이라 늘 자랑스러웠어요. 딸을 보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사별 후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 마음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 게 정확한 대답이겠네요. 멋진 남자를 보면 저도 여자인지라 설레기도 하고 호감을 가졌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짝을 만나기를 소망했죠. 어느 날 딸의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종합학원에 학원비를 결제할 겸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제 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죠. 학원장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는데 세련되고 멋있었습니다. 현영이 어머님, 어서 오세요. 한 달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학원에 아이들이 또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원장님 떼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영이가 원장님이 실력 있고 좋은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이 학원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순하거든요. 물론 현영이가 아이들 중에 최고로 착하고 공부도 잘하죠. 제 딸로 삼으면 딱이다 싶다니까요. 원장님, 자녀가 없으세요? 결혼은 하셨죠? 아이고, 이런. 저에 대해 잘 모르셨군요. 저 돌싱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했네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원장님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원장님은 외모도 멋지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A는 줄을 서겠어요. 내 말이 맞죠? 에이,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노땅을 좋아합니까? 노땅이라뇨. 저랑 비슷한 40대 아닌가요? 그럼 저도 노땅이니 남자 만나면 안 되겠네요. 말이 또 그렇게 되나요? 제가 겸손하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원장님 인물 좋다는 소문 엄청나다고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제가 학부모님들과 연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예쁜 분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저야 감사하죠. 현영이 어머님 정도 되는 미모의 여성이라면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저 정도 되는 여자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치이는 게 평범한 여자잖아요.
저 역시 겸손을 깃들여 대답했더니 원장님이 가까이 와서 말하더군요. 현영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현영이 예쁜 눈이 어머님 그대로 닮았다고요. 아이, 부담되게 뭐 하세요? 그만하시고 현영이 이야기나 해요. 안부 인사를 꽤 길게 하고 딸의 학업 능력에 대한 이야기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듣게 됐어요. 다행히 모든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고 공부도 우수하다고 말할 만큼 참 잘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영이에게 콤플렉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영이 어머님, 현영이가 다 좋은데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 꺼내면 주눅 들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자랑하면 늘 풀이 죽어서 엎드려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제 딸아이가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는군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원장님.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학원에서 나왔고 저녁 시간에 딸아이를 앉혀두고 물었습니다. 현영아, 너 아빠 있으면 좋겠니?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 그냥 우리 딸이 아빠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 어때? 솔직히 말해서 아빠 있으면 좋지. 내 친구들 엄마들도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재혼하고 그런데 그런 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응, 새아빠 생기면 좋겠어. 딸아이에게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딸과 저를 위해서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과부가 남자를 쉽게 만날 순 없겠더라고요. 처녀면 소개팅이라도 할 텐데 어디 가서 이성을 만나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는 걸 들어보기도 했어요. 아파트 단지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걸 기억하고 거기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싱이나 사별한 남자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며칠 뒤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배드민턴장에 나갔는데 하나같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운동이나 하고 다른 모임을 찾아보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주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현영이 어머님, 여기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원장님도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아, 네. 그냥 운동 좀 할 겸 해서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운동하러 나와봤는데 죄다 어르신들이라 민망하게 서 있었네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저랑 칩시다. 그럴까요? 아유, 원장님이 절 살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우리 운동 끝나고 생맥주나 한 잔 같이 해요. 그렇게 모임에 나가서 학원장과 배드민턴을 쳤는데 제 실력이 형편없어서 상대도 되지 않았어요. 1시간 뒤 맥주집에 가서 생맥주와 치킨을 주문하고 원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머님, 사실은 오늘 배드민턴 모임에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네? 제가 나올 줄 알고 일부러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그게 사실은 현영이가 말해줬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영이가 저를 아빠처럼 잘 따르거든요. 저한테 어머님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었다고 저더러 같이 운동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랑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제 딸이 학원장을 많이 좋아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민망하고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 부탁받고 오셨군요. 아, 이거 참 부끄럽네요. 현영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앉으세요. 현영이가 부탁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제 마음이 끌려서 온 겁니다.
제가 어머님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원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어머님 좋아했어요. 말할 용기도 없고 학부모님께 그런 고백을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참아온 거라고요. 근데 현영이도 절 좋아해주고 저도 어머님을 좋아하니까 용기 내본 겁니다. 현영이 어머님, 아니 진숙씨, 저랑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 어느 때보다 진심입니다. 학원장의 고백으로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일단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를 원샷하고 다시 학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절 진짜로 좋아하냐고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 고민해보고 대답해달라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는데 현영이가 눈치를 챘는지 제 주변을 맴돌고 있더군요. 현영아, 이리 와봐. 너 원장님한테 엄마 이야기했니? 엄마가 배드민턴 동호회 들었으니까 원장님한테 나가보라고 했어. 왜? 원장님이 좋아서? 응. 우리 새아빠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 여러 번 했어. 그 정도로 원장님이 좋아? 엄마가 원장님이랑 결혼하면 좋겠어? 그러자 딸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그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해보니 딸아이가 좋아하고 저 역시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장님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으니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제가 먼저 연락해서 같이 밥 먹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을 받게 됐고 마음의 결정을 한 저는 학원장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보기로 했답니다. 훤칠하고 매너 있고 온순하고 점잖은 성격의 남자라 다툴 일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5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부담이 돼서 생략하고 혼인신고도 나중으로 미루고 저와 딸이 사는 집에서 먼저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이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혼수 몇 가지를 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여보, 내가 가장이 되는 건데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당신하고 현영이가 살던 집에 얹혀 사는 꼴이라 면목이 없어. 괜찮아. 어차피 이 동네에서 쭉 살아야 하는데 새로 집 마련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내 집이 더 넓으니까 여기서 사는 게 낫지. 현명한 결정한 거니까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어. 고마워. 내가 남편으로서도 잘할 거고 현영이 아빠로서도 최선을 다할 거야. 진심이야, 여보. 내 딸이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절대 실망시키면 안 돼. 그이는 제 딸아이와 얼마나 잘 어울렸던지 옆에서 보는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딸애가 잠을 자기 전 책도 읽어줬고 공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봐줬어요. 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아침마다 전쟁 같았는데 그이가 오후에 학원 문을 열어 저 대신 딸아이를 케어해줬습니다. 어떡해, 나 늦잠 잤어. 현영이 학교 갈 준비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당신 것만 준비해. 내가 현영이 챙겨서 학교 앞까지 바래다 줄게. 그리고 오후에도 당신이 퇴근할 때까지 내가 현영이 학원에서 돌보고 있을게. 그럼 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결혼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럼 현영이 부탁할게. 저는 거의 매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제 몸만 준비하고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딸아이의 가방도 챙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 앞까지 바래다 줬죠. 이런 남편이 생기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10년간 혼자 부모 노릇하느라 버거웠으니 정말 많이 편해지고 여유로워진 거죠. 딸애는 남편에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남편 무릎에 앉아 어리광을 부렸답니다. 현영아, 아빠도 힘들어. 학원에서 힘들게 학생들 가르치다가 왔잖아. 어서 내려와. 여보, 난 괜찮아.
예쁜 딸이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거잖아. 난 이 순간이 너무 좋아. 당신이 오냐오냐 하니까 현영이가 버릇 더 나빠진 것 같아. 아니거든. 내 딸은 내가 잘 아는데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애라고. 그러니까 흰소리 말고 우리 부녀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지 마. 당신 부러워서 그러지? 그래, 아주 좋겠다. 둘이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걸 보니까 질투난다. 됐니? 남편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분위기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던지 회사에서 퇴근하면 불이 나게 달려오고 싶었답니다. 물론 딸애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새 남편이 생기자 집안에 생기가 돌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어요. 어느덧 결혼한 지 넉 달이 지나고 현영이의 겨울방학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현영이는 오후에 학원을 같이 나갔고 저만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 사이 남편이 딸의 아침과 점심을 다 챙겨주는 것도 모자라 집으로 놀러오는 현영이 친구들과 어울려줬답니다. 제가 못해줬던 것들을 그이가 다 해주니까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보, 오늘 현영이 친구들 왔다 갔다며? 그 학교 친구들 왔다 갔어. 다 아는 애들이야. 내가 학원 홍보하러 다닐 때 마주친 애들이라 모두 날 알아보더라고. 정말? 그래서 불편하고 그러지 않았어? 새아빠냐고 물어보거나 곤란한 질문 같은 거 안 했어? 에이,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게 요즘 애들이야. 그러니 친구도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착한 현영이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겠어.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하긴 현영이가 친구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착한 아이들 같더라.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고생은 무슨. 진작 해보고 싶던 아빠 노릇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당신 내일도 아침 일찍 나가지? 내일도 당신이 힘들겠네. 현영이 좀 잘 봐줘. 걱정하지 마. 나 현영이 아빠야. 무늬만 아빠가 아니라 진짜로 아빠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탁이라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줘. 그래, 그럴게. 사랑해, 여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어떤 보답을 해야 할지 몰라 밤에 뜨거운 사랑으로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이와 저는 젊은 편에 속하니 사랑을 거의 매일 나눴답니다. 10년 만에 찾은 사랑에 인생이 달라졌죠. 어느 평일에 퇴근하고 남편의 학원에 들렀어요. 딸애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남편과 데이트할 겸 몰래 찾아갔죠. 수업은 다 끝나서 학생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젊고 예쁜 아가씨가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학부모라 하기엔 엄청 어려 보여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여보, 상담 중이야? 학부모님은 아닌 것 같은데. 나 당신 집에 안 갔어? 나 보고 싶어서 학원에 들렀구나. 인사해. 이쪽은 예전에 학원에서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야. 요즘 학원 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대화 중이었어. 와서 앉아. 그래도 될까? 실례합니다. 전 박태진 원장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질투가 생겨서 일부러 남편의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줘 소개했습니다. 재혼하셨다던 아내분이시구나.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저는 박 원장님이랑 몇 년 전에 다른 대형 학원에서 같이 일했어요. 제가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원장님 학원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여기 학원에 자리 없을 텐데. 여보, 지금 계신 선생님들도 충분하지 않아? 이번 달 말에 이 선생이 그만둔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 계신 이미연 선생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학력도 좋으시고 잘 가르치거든. 그러면 채용해야지. 근데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 결혼이요? 아니요, 전 비혼주의자라서 결혼 같은 거 안 합니다. 비혼주의자요? 와, 인생 멋지게 사시네요. 얼굴 예쁘셔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대시하는 남자들 많죠? 사모님이 절 많이 띄워주시네요. 그냥 저냥. 남자들은 만날 만큼 만나는 정도예요. 지금 사귀는 남자는 없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요번에 만나게 돼서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죠. 저는 괜히 그녀가 거슬렸는데 애인이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재혼을 했더니 질투라는 걸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출근 날짜를 잡고 학원에서 나갔고 저와 남편이 둘이 남았어요. 여보, 저 이미연 선생님 말이야. 매력이 장난 아닌데? 그래? 난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서 그런지 그냥 동료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당신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질투했다고 그래? 왜? 난 당신이 질투해주니까 좋던데. 계속해줘봐. 질투. 아까 이미연 선생 보니까 내가 바람이라도 날까봐 걱정됐어? 아니거든. 당신이 바람 피울 사람 아니잖아. 그건 맞지. 내가 일편단심 민들레라 바람 피울 일은 없지.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어쨌든 당신이 걱정할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경 그만 써. 우리 나가서 데이트나 하자. 이제 할 일 다 끝났어. 그이가 믿음을 주는 말을 해줘서 질투는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겨울방학 중에는 남편이 모든 걸 케어해줬습니다. 저는 회사에 집중하고 점심시간 때나 한번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의 표정이 심하게 굳어 있었어요. 무슨 고민거리가 있나 싶어서 말을 걸었답니다. 현영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아닌 게 아닌데 뭘. 엄마한테 털어놔봐. 무슨 고민이야? 그런 거 없다니까, 엄마. 나 졸리니까 그만 나가. 이제 엄마 안아주지도 않네. 넌 아빠한테 살갑게 대하면서 왜 엄마한테 무뚝뚝하게 구는 거야? 이래서 엄마 좀 안아줘봐. 딸의 표정이 어두워서 고민거리를 끄집어내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진짜 싫다고! 나가라고! 어머머, 얘가 왜 이래? 너 사춘기 온 거니? 그래, 사춘기다. 나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고 나가! 딸애는 제 등을 떠밀며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현영아!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히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요즘 현영이가 많이 예민해.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곧 4학년 되니까 사춘기 올 때도 됐지. 아니, 평소 저러지 않던 애가 저러니까 걱정되잖아. 여보, 당신이랑 둘이 있을 때도 저래? 요즘은 거의 저래. 이젠 내 손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뭐? 그 정도야? 아이고, 우리 애도 사춘기가 오긴 오는 모양이네. 당신이 현영이 봐주는 게 힘들겠어. 아니야, 뭐 다 그런 시기 겪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해. 이 시기 지나면 더 착한 현영이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현영이의 버릇없는 모습을 감싸줬어요. 저보다 나은 부모 같아서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딸의 사춘기가 걱정되지만 제가 회사를 빠질 순 없으니 주말에만 오래 보고 평일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답니다. 겨울방학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간 딸아이는 여전히 모간한 상태였어요. 버릇없는 행동을 자주 했는데 남편은 힘들긴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꼭 혼내야 할 때만 혼내자며 절 말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학교 개교 기념일에 학교를 쉬는 날이었어요. 그날 딸과 남편이 집에서 잘 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근무를 하던 중 그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해서 달려갔죠. 여보, 우리 현영이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옥상에서 떨어졌냐고? 그게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오늘이 개교 기념일인 걸 깜빡하고 학교에 보냈는데 1시간 뒤에 쾅 소리가 나서 베란다에 나가봤더니 우리 딸이 보였어. 오늘 학교 쉬는 날인 거 모르고 학교에 간 건 그렇다 쳐도 왜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냔 말이야?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나도 몰라.
우리 현영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미치겠네. 지금 수술 들어간 거지? 의사가 뭐래? 여보, 정신 차리고 말 좀 해봐. 그이는 정신이 나간 상태에다 오열하고 있어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제 딸이 머리와 다리 수술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될지는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는 걸 봐야 알 것 같으니 나머지는 수술 뒤 의사가 나오면 알려줄 거라며 기다리라고 말했답니다. 위독한 상태로 실려왔으니 잘못하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도저히 두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됐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어요. 세상 모든 신들에게 제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은 제 딸이 중환자실로 옮겨질 것이고 깨어날지 말지는 하늘만 알 것이라며 기다려달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제 귀한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니 제 영혼이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뒤 깨어난 저는 중환자실 앞에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내 딸이 옥상에서 떨어진 거야? 저렇게 만든 게 누구야? 혹시 당신이야? 뭐? 여보,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딸한테 그런 짓을 왜 하겠어? 아무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방학 동안 학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고. 느낌이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았어. 뭐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내가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다른 애들한테 떡볶이도 사주고 치킨도 사줘가면서 우리 현영이랑 잘 어울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그날 이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내 착각이었나 봐. 현영이는 왕따 당하는 게 힘들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 같아. 미치겠네. 우리 딸이 그동안 예민하던 게 다 왕따 본지 때문에 그런 거였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던 거네. 난 엄마 자격도 없어. 우리 현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나도 따라갈 거야. 저와 남편은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눈을 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었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만 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남편은 학원 운영을 해야 하니 오후부터는 일하러 나갔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다녀오라고 했죠. 딸아이가 계속 눈을 뜨지 않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가망이 없을 확률이 크다며 집에 들어가 쉬다가 오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이 아닌 학교에 나갔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만나 확인할 생각이었죠. 학교 수업 중에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크게 놀라며 저에게 달려왔죠. 어머님, 현영이는 어때요? 깨어났나요? 저도 소식 듣고 걱정돼서 한번 가볼 생각이었어요. 됐고요. 여기서 우리 딸 따돌린 아이들 보러 왔어요. 선생님도 책임이 있으니까 제 딸 따돌린 애들 불러줘요. 따돌림이요? 어머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현영인 저희 학급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엔 왕따 같은 게 없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내 딸이랑 같은 학원 다니는 애들 일어서라고 해요. 난 확실히 물어보고 혼을 내든 내 딸 앞에 끌고 가든 할 테니까요. 담임 선생님은 흥분한 저를 말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제 남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6 아이들이 일어섰고 저는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딸 왕따 시켰니? 아니요, 아줌마. 현영인 저희랑 친해요. 왕따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듣고 왔어. 너희들 학원장님이 다 말해줬다고. 너희들이 내 딸 왕따시키고 괴롭혔다던데. 솔직히 말해줘라. 현영이 지금 코마 상태야. 정말 아니에요. 원장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흰 절대 현영이 따돌리지 않았다고요. 아이들은 순진한 눈망울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왕따시켰다고 말하도록 유도했는데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아줌마, 저 방학 때 현영이가 걱정거리가 있다고 했어요. 걱정거리? 그게 뭔데? 저한테 말하진 않았는데 아줌마가 크게 상처받을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학원 원장님이 관련된 일이라고 했어요. 뭐야? 아줌마 남편이랑 딸이 연관된 일이 있다고? 내가 알면 상처받을 일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거 카톡으로 나눈 대화라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친구의 핸드폰을 받아 카톡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엔 새아빠가 딸아이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써 있었고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인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걸 녹음했다는 말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새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바로 학교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병원에 있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달려갔답니다. 당신, 내 딸한테 무슨 짓 했어? 솔직히 털어놔! 무슨 짓이라니?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당신이 내 딸을 최초로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했지? 근데 내 딸 핸드폰이 현장에 없었다고? 없었어. 옥상이랑 아파트 입구랑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당신이 숨긴 건 아니고? 여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내가 현영이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어떤 엄마가 이 상황에서 제정신이겠어. 지금 난 눈에 뵈는 게 없어. 누구든 우리 딸 해친 사람으로 간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는 게 있거나 내 딸한테 무슨 짓 했으면 당장 고백해. 여보, 지금 이성 잃고 감정적으로 이러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나갔다. 난 현영이 아빠야. 내가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했겠어. 감정 풀리면 다시 이야기하자. 나 지금 학원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대화하자. 가긴 어딜 가? 당신이 내 딸 저렇게 만든 거지? 그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병원을 나가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라 당장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를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떠올리려고 해봤는데 머릿속에 딸의 가방이 떠올랐어요. 옥상에서 떨어지고도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말이 생각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 속에 핸드폰이 있을까 싶어 뒤져봤지만 역시나 보이지 않았어요. 녹음된 게 있다면 핸드폰일 텐데 사라지고 없었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나오길 바라며 책가방을 뒤집어서 책과 필통을 바닥에 펼치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녹음하는 데 쓰는 걸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애가 입고 있었던 외투를 뒤적거리는데 독특한 볼펜이 보였어요. 똑딱 누르는 게 눌러지지도 않았고 볼펜 심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 네모난 버튼이 있어 눌러봤더니 세상에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진 씨, 자기 마누라한테 언제 돈 받을 거야? 돈 많은 부자라면서 왜 아직도 못 뜯어내고 있는 거야? 이제 몇 달 살았는데 벌써 달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뭐야? 그럼 난 평생 엔조이 신세야? 아니지. 자기가 메인이지. 내 진정한 사랑은 바로 자기라고. 조만간 강남에 학원 차리겠다고 돈 뜯어내고 버릴게. 그럼 자기랑 좋은 데 가서 살자. 돈이 많은 건 확실해? 직장 다닌다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 마누라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돈 많은 거 맞아.
그년 딸내미가 내 학원생이잖아. 입고 다니는 옷도 죄다 명품이고 이 조그마한 게 신용카드도 쓴다니까.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한테 들었는데 사별한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이 꽤 된다고 들었어. 어머나, 그럼 제대로 문 거네? 오빠, 혹시 그년한테 빠진 거 아니야? 평생 붙어먹고 살 생각 아니야? 내가 미쳤냐? 그런 쭈글쭈글한 년이랑 계속 살게? 다 계획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내가 그 못난 현영이한테 억지로 잘해주느라 비위가 상해 죽는 줄 알았다고. 하긴 오빠가 애들 끔찍하게 싫어하지. 그러고 보면 애 싫어하는데 어떻게 학원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거야 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애새끼들 가르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어쨌든 빨리 돈 좀 뜯어내고 나랑 둘이 살았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오빠 학원에서 나랑 그년이랑 마주쳤을 때 존나 웃겼어. 오빠랑 나 사이를 질투하듯이 11조로 말했잖아. 그거야 당연하지. 자기가 예쁘고 잘 빠졌으니까 비교되는 걸 아는 거지. 여하튼 좀만 기다려. 오빠, 우리 한 번 더 하자. 오빠 딸 오후에 나오지? 그 평일이니까 널널해. 그럼 우리 미연이 한 번 더 안아볼까? 이리 와. 녹음기에서 들려온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제 새남편과 학원에서 마주쳤던 이미연 선생이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둘은 오래된 연인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는 음성이 담겼는데 그건 도저히 글로 표현하고 싶지 않네요. 잠시 후 녹음기 속에 제 딸이 재채기를 하자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와 짜증을 내더군요. 뭐야? 현영이 너 학교 안 갔니? 이 시간에 왜 온 거야? 그게 오늘이 개교기념일인 걸 깜빡했어. 그랬어? 현영아, 아빠가 지금 바쁘게 할 게 있어서 그런데 학원에 먼저 가 있을래? 아빠, 지금 안방에 다른 아줌마랑 있는 거지. 우리 엄마 두고 바람 피우는 거지. 나 다 들었어. 그리고 다 녹음했어. 뭐 녹음? 현영아, 너 진짜니? 그래. 아빠가 그동안 이 집에서 바람 피운 거 모두 녹음했어. 이젠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을 거야. 엄마한테 말해주고 아빠랑 헤어지라고 할 거야. 이 기집애가 어디 아빠한테 언성을 높여? 야, 핸드폰 내놔. 녹음한 거 지워버리면 그만이니까 당장 내놔! 싫어. 지금 당장 엄마 회사로 갈 거야. 녹음기 속에 딸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자 남편이 뒤를 따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리 안 와? 너 잡히면 가만 안 둔다! 따라오지 마! 저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야, 옥상으로 왜 가는 건데? 에이, 젠장.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딸의 숨찬 목소리가 들렸고 옥상 위에서 나누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현영아, 좋은 말 할 때 그거 핸드폰 내놔. 녹음한 것만 지우고 돌려줄게. 그리고 우리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 싫어. 아빠. 아니, 원장님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이게 진짜 혼나려고 까부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가까이 오지 마요. 그리곤 쿵 소리가 나면서 녹음된 음성이 끝이 났습니다. 그이는 제 딸을 왕따로 만들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어린 애들이니 거짓말을 해도 어물쩍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딸애는 그동안 사춘기 때문에 예민한 게 아니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현관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 미친 남편이 제 딸에게 큰 충격을 주다 못해 겁을 줘서 옥상으로 도망가 사고가 일어난 거죠. 저는 제 딸아이 사건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건을 조사 중이던 형사에게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줬죠. 그러자 바로 조사를 위해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형사들과 따라가서 그이가 잡혀가기 전에 돼지게 패줄 생각이었습니다. 이윽고 형사들이 학원 앞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은 저에게 흥분하지 말고 덤벼들면 안 된다고 조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딸을 저렇게 만든 놈을 가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형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형사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박태진 씨, 현영이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경찰서로 갑시다. 무슨 조사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서에 왜 갑니까? 다시 말할게요, 박태진 씨. 당신을 과실치상죄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켜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이는 양손으로 머리털을 쥐어뜯더니 저를 노려보더군요. 이 쭈글쭈글한 년, 그건 또 어디서 찾은 거야? 내가 옥상에서 떨어진 니년 딸의 핸드폰을 갖다 버렸는데 따로 녹음기가 있던 거야? 이런 씨. 이 개자식. 네가 내 딸을 코마 상태로 만들었어. 못 깨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 나쁜 자식아.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난 그냥 여자랑 놀고 있던 것뿐이라고. 니년 딸내미가 몰래 녹음해서 그건 나쁜 짓이니 핸드폰 달라고 했는데 도망치다가 그 꼴 당한 거란 말이야. 이게 네 본 모습이구나. 나한테 돈이나 뜯어가려고 한 거지 같은 놈. 넌 오늘 내 손에 돼지일 줄 알아. 저는 그이에게 달려들어 머리털을 잡아뜯고 싸대기를 흠씬 날려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뿌리치더니 형사들까지 밀치고 학원 밖으로 도망 나가더군요. 경찰과 저는 남편을 쫓아 나갔는데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더군요. 건물 밖을 나가지 않고 옥상으로 향했답니다. 이윽고 옥상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이가 난간에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바람 좀 피운 거야. 그거로 날 체포할 순 없다고. 이 짐승 같은 놈아. 네가 내 딸한테 겁을 줘서 그 사달이 난 거잖아. 그냥 나가게 뒀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 애새끼가 먼저 녹음했다잖아. 그러니까 따라간 거지. 가까이 오지 마. 형사들이 두 손을 들고 저희 쪽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자 그이는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 죄가 없단 말이야. 그이는 학원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내려간 경찰이 확인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제 딸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받게 된 것이죠. 구급차가 와서 하얀 담요로 머리까지 덮어서 태워갔습니다. 그것으로 남편의 벌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순간 병원에 있을 딸이 생각나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갔더니 제 딸 침대 위에 다른 사람이 누워 있더군요. 설마 딸애가 벌써 세상을 떠난 건가 싶어 눈물을 흘리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간호사. 내 딸 어디 갔어요? 그 불쌍한 아이가 벌써 세상을 떠난 겁니까? 내 딸 어딨어요? 현영이 어머님 울지 마세요. 안 그래도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걱정했어요. 현영이 깨어나서 개인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 돌아왔고 말도 한다고요. 뭐라고요? 제 딸이 깨어났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내 딸 현영아. 저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딸의 병실로 들어가게 됐고 눈을 뜨고 미소를 짓는 현영이를 보게 됐습니다. 내 딸 현영아 깨어났구나. 하늘이 도왔어. 하늘에 있는 아빠가 널 도왔나 보다. 엄마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하니? 이 엄마가 미안하지. 새아빠가 그런 나쁜 인간인 줄 모르고 결혼은 엄마가 바보천치였어. 미안해 현영아. 정말 미안해. 엄마 난 괜찮아. 옥상에서 떨어질 때 나무에 한번 걸렸다가 떨어져서 충격이 흡수된 거래. 만약 그 나무가 없었다면 난 하늘나라 갔을 거래. 그래, 그 나무가 널 살렸다. 현영아, 많이 아프지? 아니, 이제 괜찮아. 수술한 데는 이상 없대. 재활만 잘하면 금세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거랬어. 정말 다행이다. 난 네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엄마도 널 따라갈 생각이었다고. 그럼 무서운 말 좀 하지 마. 내 나이가 아직 10살인데 벌써 하늘나라 가야겠어? 엄마,
내가 학원장이랑 만나게 한 거 미안해. 내가 새아빠 원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앞으로는 새아빠 없어도 되니까 우리 둘이 살자. 저는 딸아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고 절 용서해줘서 고마웠어요. 딸아이의 녹음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 했어요. 요즘 세상이 무섭다며 자기네 엄마가 사줬다며 제 딸에게도 하나 선물로 줬답니다. 그래서 그 녹음기로 남편과 상간녀의 더러운 짓을 녹음했고 사고 난 경위까지 밝혀낸 거죠. 한 달 동안 딸애는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고 어느새 깁스를 풀고 머리에 붕대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난 후에는 퇴원까지 했답니다. 제 손을 잡고 집까지 가는데 정말 설렜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건강해지니 너무 좋다. 현영아, 엄마 회사 그만둘까? 현영이가 살고 싶은 곳에 이사가서 오순도순 살아볼까? 정말? 그럼 난 농촌으로 갈래. 현장학습으로 가봤는데 농촌에서 살고 싶었거든. 우리 농촌으로 가자. 그래, 농촌이든 어촌이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내 딸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 저와 딸아이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유산과 제 재산을 더해 시골에 집과 땅을 사들였어요.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지낼 수 있게 됐죠. 딸애는 시골 공기가 아주 좋다며 도시에는 다신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그동안 제 욕심 때문에 딸애를 서울에서 살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 떠난 새 남편의 상간녀의 소식을 경찰에게 듣게 됐습니다. 새 남편의 추락사고 이후에 충격을 심하게 받은 상간녀가 공황장애가 왔는데 정신을 놓아버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해치러 온다고 믿는 망상까지 심하게 있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 딸을 놀라게 하고 다치게 한 두 년놈은 그렇게 천벌을 받고 개박살 났네요. 지금 저는 딸아이와 같이 고구마,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 어설퍼서 제대로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 어른들이 도와줘서 점차 실력이 좋아지는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딸만 바라보면서 살 계획이에요. 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모든 게 인과응보로 돌아갔으니 속이 시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응원과 격려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 인간과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늦었지만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제 인생은 늘 이 순위로 밀려났어요. 집안일 하느랴, 아이들 키우느랴,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느랴, 정작 제 시간이 없었네요. 친정에 항상 혼자 가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줄곧 물어보곤 하셨어요. 이서방은 오늘도 바쁜가?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지 뭐.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 밥은 잘 챙겨주니? 내가 반찬 좀 해줄까? 내가 잘 챙기고 있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올게. 이서방이 안 그래도 장인 장모님 보고 싶대.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그래. 우리는 괜찮으니까.
저는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밥하고 반찬하고 집안 살림까지 해주고 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어렵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에 넌지시 던져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 보고 싶대. 아, 그래? 나도 뵙고 싶다고 전해드려. 이번 설에는 같이 갈 거지? 아무리 바빠도 하루 정도는 찾아뵐 수 있잖아. 아, 글쎄, 시간 봐서. 솔직히 조금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나는 시부모님 보러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방문하는데 당신은 명절도 어렵다는 거잖아. 아, 내가 뭐 일부러 안 가? 바쁘니까 못 가는 거지. 당신은 꼭 내가 한가한 사람처럼 얘기하더라. 내가 노는 것도 아니라 일하느라 못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우리 애들 졸업식이 언젠지는 알기나 해? 애가 몇 학년 몇 반인지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알긴 알아?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아냐고. 그건 엄마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잖아. 요즘 누가 그렇게 영역을 나눠? 당신은 아빠 아니야? 적어도 졸업식 날은 같이 가줘야 하는 거잖아. 하다못해 회사 다니던 사람들도 연차 내고 아이들 졸업식 보러 가는데 당신은 사업하면서 그 정도 시간도 아이들을 위해 내줄 수 없는 거야? 이래서 내가 돈 못 벌어본 사람이랑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솔직히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서 돈 한 번도 벌어본 적 없잖아. 그치? 한 번이라도 남 밑에서 일해봤다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 못하지. 각자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 나는 돈 벌고 당신은 집안일하고. 그게 불만이야? 내가 돈 못 버는 게 그렇게 불만이라면 아르바이트해서라도 생활비 벌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아이들, 친정 부모님 신경 좀 써줘. 가족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야? 응, 맞아. 무리한 걸 요구하는 중이야. 나는 솔직히 집안일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누군가 그런 잡다한 일을 대신 해줬으면 해서 결혼한 거야. 그러면 식모를 구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보통 남자들 다 그런 이유로 결혼하고 자리 잡는 거야. 솔직히 시집 와서 놀고 먹으면서 받을 거 다 받으려는 심보가 더 못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내가 놀고 먹어? 그래, 방금 그 말은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불만 많아. 화장실 갈 때마다 물기 때문에 양말 젖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반찬도 같은 양념 돌려 쓰는 것도 서운하고 화가 나. 이 정도 결혼 생활 했으면 센스라는 게 생겨야 하잖아. 당신은 그런 게 없어. 발전이 없다고. 누가 보면 생활비 꼬박꼬박 척척 주는 줄 알겠어. 숨통 트일 정도만 주고 진수성찬 바라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내 친구는 와이프한테 생활비 40만 원 주니까 삼시세끼 오첩반상에 도시락까지 싸준댄다. 심지어 그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모아서 남편 넥타이까지 사준다는데 당신은 그거 보고 느끼는 게 없어?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일단 기본만 잘 해달라는 거잖아.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집안일 해놓고 밥상 잘 차려 놓으면 내가 잔소리 안 하지. 가만 보면 가끔 당신은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럼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나는 애들 고기도 사 먹이고 학원도 보내고 싶으니까 생활비를 더 늘려달라는 건데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하는 거야? 나도 비교 한번 해봐. 남들 남편은 아내한테 돈 관리하라고 월급 전부 주고 용돈만 받는데 적어도 부부끼리는 그런 걸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놀고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사정을 알아야 내가 나가서 돈을 벌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자산 규모를 좀 알아야. 사업하는 사람한테 자산이 어딨어? 죄다 적자에다가 한 달 한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하여간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내일 거래처 미팅 있으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지금부터 말 걸지 마. 지금 여기서 대화를 끊겠다고? 말 걸지 말라니까! 아내에게 무심하고 가정에 소홀한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분명 연애 때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하더니 저를 무슨 가정부 취급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결혼기념일 날 꽃 한 번 사준 적 없었고 제 생일이 지나가는데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런 인간인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서러웠던 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고 욕심을 감출 때였어요. 남편은 사업을 할 때는 호탕했지만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인색하게 그지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며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라고 하질 않나, 아이들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도 본드로 붙여서 신고 다니라고 하질 않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패딩, 신발 하나 사준 적이 없었어요. 그 또래 안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부장적이었던 그 인간은 집에 와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저에게 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고 돌연 출장을 갔다며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손에 꼽을 정도였네요. 처음에는 그걸로 참 많이 다투곤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결심한 적이 셀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히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다들 그냥 싫어도 버티면서 사는 거겠지. 각자의 사정대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사는 게 인생이겠지 생각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아이들을 키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을 유예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홀로 상상 속에서 몇십 번이나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하며 살았더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시기가 지났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이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건강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했는데 글쎄 암이라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병원을 나온 후 실감이 났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했는데 말기 암이라뇨.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보더니 같이 울더라고요. 병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명이라는 명의는 다 찾아봤네요. 그랬더니 타장기에 전이가 있어 어렵긴 하지만 절제할 수가 있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의 말을 믿고 끝까지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은 확률이라도 우리가 이겨내기만 한다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니 남편에 대한 미움이 전부 사라지고 애처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그렇게 아프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남편은 순식간에 몸무게가 확 빠졌고 지인들로부터 정말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살아온 세월 동안 남편이 아픈 것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 제 탓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잔소리만 했던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당신한테 간호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어. 원한다면 나를 떠나도 괜찮아. 다 이해할게. 아프더니 마음이 약해지긴 했나 보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보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기로 했잖아. 얼른 몸 나아서 우리 둘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녀야지. 이제 겨우 즐길 수 있게 됐는데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지. 당신이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하던 사업도 다 정리해야 할까봐. 당연하지.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일찍 접으면 되지.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걸 이어가려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쓸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더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정신 차리고 당신 위해서 내가 꼭 건강해질게. 아픈 이후로 남편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격이 온순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옛날과는 딴판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니 정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부쩍 늙어버린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남편도 건강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던 예전과는 달리 마음을 고쳐먹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은 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하나씩 정리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했죠. 저도 아이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이것저것 정리를 해야 했어요. 긴 싸움이 될 테니까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한테 여태껏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잖아.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아주 두꺼운 금팔찌가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아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제대로 선물 받은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팔찌네? 이거 금이야? 금이지.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비쌀 텐데. 여태껏 당신 생일 못 챙긴 거 한꺼번에 챙기는 거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나와서 당신한테 더 큰 선물 해주고 싶어. 그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당신 곁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요즘 내 꿈이 뭔지 알아? 당신이랑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같이 사는 거. 그 나이에도 같이 손잡고 다니고 싶어. 늙어서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당신이랑 살 거야. 꼭 그렇게 하자. 내가 꼭 당신 그렇게 만들어줄게.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정말 행복한 놈이야. 남편은 아프고 난 후 저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아프니까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부부는 부부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께 빌었어요. 제발 저희 남편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치 아이를 홀로 두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던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집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철 씨 보호자님이시죠? 갑자기 기절하시는 바람에 급히 이동 중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위급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밖으로 나갔고 집 앞에 택시가 바로 보이길래 택시! 하고 불러서 급히 탔습니다. 생각해보면 택시가 마치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집 앞에 서 있던 게 이상하긴 했네요.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에게 병원을 알려줬어요. 남편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눈물이 범벅이 돼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차가 막히는 바람에 마음만 급해지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에게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수차례 부탁드렸고 겨우 차가 막히는 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길이 뚫리는 구간에서 갑자기 택시기사가 다른 길목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으니까 본인만의 지름길을 알고 있나 보다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낯선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기사님, 지금 병원 가는 길 맞아요? 땡땡병원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순간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택시기사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걸 보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길은 병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사람이 범죄자인 게 확실하구나. 나는 어디로 납치가 되고 있구나 싶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먹이며 택시기사에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어디로 가시는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 그래요. 남편이 위급하다고요. 말기암인데 지금 당장 눈을 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남편 좀 볼 수 있게 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기사님은 저를 거울로 힐끔 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무슨 사장님이요? 가보면 아실 겁니다. 말을 해줘야 알지. 사람을 이렇게 납치하는 법이 어딨어요. 나를 찾는 사장님이 있을 리 없잖아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황선아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이 맞긴 한데. 그럼 사장님이 찾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 사장님이 누군데요? 누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택시기사까지 고용하면서 저를 찾냐고요? 한때 제가 운전기사 하면서 모셨던 분입니다. 지금 황선아 씨를 꼭 좀 뵙고 싶다고 해서요. 저도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병원으로 가주세요. 거기부터 들렸다가 갈게요. 곧 도착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가는 동네에 도착했고 어느 전원주택이 줄지어 있는 골목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내리자마자 골목에서 한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여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고요. 여보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너 지금 용서라고 했어? 네가 그놈이랑 뒹굴 동안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러지 않았겠지?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일단 진정하고 대화 좀 해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골목에서 충격 광경을 마주한 저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 얼어붙어 있었어요. 택시기사님은 저에게 저기 저 남자분이 저를 찾던 사장님이라고 귀뜸해 주더라고요. 사장님이라는 그 남자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눈길을 돌리시고는 그제야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은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황선아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명함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회사 이름도 익숙했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한창 사업을 했을 때 거래처라고 들은 것 같았어요. 남편의 거래처 사장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거래처 사장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죠? 황선아 씨께서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남편이 위급한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고요. 네? 그놈 타박상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 남편을 때렸다고요? 아픈 사람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큰 저택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머리채를 잡힌 채 싹싹 빌던 여자는 어느샌가 다른 곳으로 가고 없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간 후 사장님은 저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꺼내셨죠. 너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적잖이 놀랐거든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선아 씨 남편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10년 넘게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이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번 봐달라고 해서 용서해줬는데 또다시 그놈을 만났더군요. 그래서 작정하고 제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관이더군요. 어쩌면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놈을 저희 집에 들여서 식사 대접해준 게 시작이었거든요. 몇 번 그렇게 했더니 둘이 눈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기에서 몇 번이나 구해준 거래처 사장의 아내를 탐한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놈을 상간남 소송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모시고 온 겁니다. 분명 만나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기사를 고용했습니다.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큰 황봉투에 든 서류, 사진, 대화 캡처본 등을 테이블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내 남편이 상간녀와 다정하게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침대 위에서 찍은 그 사진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바람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펼쳐주더라고요. 이 둘은 제가 집을 비웠을 때 본인들 신혼집 마냥 제 집을 썼더라고요. 여기 CCTV 기록입니다.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화면 보시기 영 불편하시면 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그 안에는 분명 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얼른 건강해져서 자기한테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우리 자기 아파서 어떡해. 다 내 탓이야. 당신 데리고 병원을 먼저 가봤어야 했는데. 괜찮대.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 반드시 완치할게. 병간호는 와이프가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하대. 이러다 당신 와이프한테 다시 정들어서 재결합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지. 나한테는 자기뿐이라고. 지금 와이프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식모 같은 사람이고. 진짜 병간호만 해주는 거 맞지? 자기 고운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 힘든 건 전부 그 사람한테 시키고 우리는 다시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나중에 소송당하면 어떡해? 재산분할은 어쩌고? 그 여자는 내가 쥐뿔도 없는 줄 알아. 그건 안심해도 돼. 그리고 우리끼리 손을 많이 써놨잖아. 그건 그렇지. 아무튼 꼭 건강해져서 돌아와. 거래처인 척 병문안 자주 갈게.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전부 자기한테 주고 갈게. 그런 말 하지 마. 자기가 없으면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꼭 건강해져야 해. 녹음된 음성을 듣는 내내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에게 냉수 한 컵을 주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명의도 전부 돌려놓고 지들끼리 돈 빼돌려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살림도 차려놨습니다. 암을 완치하면 제 와이프랑 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할 때만 황선아 씨를 찾다가 건강해지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은 채로 이용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돼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곳에서 처음 보는 거래처 사장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속은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 인간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평생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다짐한 게 바보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에게 휴지를 내밀었어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처음에 불륜 사실 알았을 때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 봤자 그들한테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저는 황선아 씨가 더 이상 이선철 씨 그 자식에게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워낙 말도 잘하고 사기꾼 같은 놈이라 금방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륜은 불륜이잖아요. 저는 괘씸해서 둘을 용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그마치 10년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호구처럼 당하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까딱하다간 이대로 평생 당하기만 할 수 있어요. 이제라도 이혼 소송을 하든 상간녀 소송을 하든 법적으로 대응해서 황선아 씨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같은 처지로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인간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치밀했으니까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초인종 누르는 사람이 사진으로 남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떡하니 그놈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수상해서 조사해봤더니 아주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여태까지 속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마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배우자가 바보같이 속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어쩌면 좋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라. 변호사를 원하시면 대신 고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다른 여자 품고 있는 그놈을 병간호할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아프면 다 용서가 됩니까? 아프다고 해서 과거의 더러운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은 황선아 씨 몫입니다. 저는 그저 증거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신다면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 상태에서는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은 딱딱하게 했지만 그 속은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사장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뒷바라지 해주고 시부모님까지 대신 챙겨주고 병간호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 결국에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암까지 걸렸으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를 실컷 써먹다가 버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비참한 마음을 품고 그 집을 나왔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웬 여자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기, 제 남편이랑 이야기 나누셨어요? 돌아보니 아까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였던 것이죠. 남의 남편 만난 주제 어디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 남편이 흥분을 많이 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얘기는 저랑 하시죠. 그쪽이랑 얘기할 게 없네요. 소송 하실 건가요? 소송당할 각오로 남의 남편 만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헤어질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만 아량을 베푸신다면 앞으로 속상하게 할 일 전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약속 드릴 수 있어요. 10년간 나를 농락했으면서 이제서야 약속을 한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아파서 다 죽어가는 남자 저도 관심 없어요. 저는 다시 남편한테 돌아갈 생각이니까 사모님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다시 그 사람하고 잘 지내보시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뺨을 내리치게 됐어요. 누군가의 뺨을 쳐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둘이 살림까지 차렸다며? 그럼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 왜 나한테 아량을 베풀라 말아야? 이제 그 인간 너한테 줄게. 평생 둘이 행복하게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내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이혼을 결심하곤 했는데 막상 코앞에 다가오니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뺏어간 여우 같은 며느리, 남편이 힘들게 번 돈 맘 편히 쓰기만 하는 여시 같은 며느리가 먼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요. 먼저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전화드려요. 너 미쳤어? 우리 아들 아프다니까 바로 버리는 것 좀 봐. 너 지금까지 우리 아들한테 받아간 거 다 토해내. 어머님 아들 불륜 저질렀어요. 그것도 10년씩이나요. 좋으시겠어요. 미웠던 며느리 떠나게 됐으니까요. 어머님 아들 떠받들어주는 새로운 며느리 맞으실 준비하셔야겠어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남자가 사업하고 바깥 일 하다 보면 다른 여자한테 마음 정도는 줄 수 있지. 너는 내가 항상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굴더라. 네, 그럴 수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겠죠.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아들 반납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화내세요? 저한테 장가 보낸 게 아깝다고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하셨잖아요.
잘난 며느리 새로 들이실 텐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실까요? 여태껏 며느리로 받아들여 줬더니 이제 와서 팠나? 아주 성질머리 고약해가지고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준 내 잘못이다. 너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디? 평생 가정 위에 몸 바쳐 일만 했는데 너는 고작 그 일 때문에 남편을 버려? 저한테는 고작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 사람 저희 가정 위에 한 게 없어요. 번 돈이 전부 다른 여자한테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은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누워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쓰러졌다고 들었어. 일이 좀 있었어. 별거 아니래. 이제 막 검사하고 끝내던 참이었어. 진짜 인생 종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때 당신 생각나더라고. 나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당신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억울해. 미리 얘기를 들었나 보구나. 어머님한테 들었나? 아님 내 언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이랑 끝내려고. 여기서 그만하자.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가 아닐 텐데? 10년간 불륜 저지른 주제에 이게 갑작스럽게 느껴져? 예상은 하고 있었어야지. 어떻게 말기암인 남편을 한순간에 버릴 수가 있어? 그러는 당신은 10년 동안 서서히 나를 버렸잖아. 어떻게 그래? 내가 뻔히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알면서, 우리 애들이 아빠로서 존경하고 있었던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의 졸업식 날 출장 간다고 하더니 그 여자랑 뒹굴었니? 명절날 그렇게 처가에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일 핑계로 연락도 안 받더니 그 여자랑 여행이라도 갔나 보지? 애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여태껏 당신이 힘든 줄로만 알고 우리끼리 손가락 빨아가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당신은 그 여자랑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더라? 그거 다 말뿐이야. 정말 그 여자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사장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다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조작된 건지 아닌지 어디 한번 법원에서 판단해 볼까? 여보,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여태껏 잘 살았잖아. 내가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잖아. 내 진심이 안 느껴져? 여태껏 잘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했어. 애들 때문에 간신히 참은 거야. 이제야 드디어 이혼할 수 있는 구실을 당신이 만들어줬네.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 나 아프다고 병가 넣겠다고 눈물 흘리던 우리 아내 어디 갔어? 그러게 당신이 잘했어야지.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 마음에 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서야 철이 든 줄 알았어.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지. 내가 빠져줄게. 빠져줄 테니까 그 여자랑 잘 살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아파서 죽어가는 남자한테 관심 없다고. 제발 소송하지 말라고 싹싹 빌더라. 이게 너희 둘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니? 참 부질없더라.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이 아픈 몸으로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솔직히 그 여자 만난 건 사실이야. 변명하진 않을게. 하지만 이제 정말로 정신 차렸어. 아프니까 알겠더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여태껏 내가 못난 남편이었다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이젠 달라.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밥하고 빨래해주는 식모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서운해? 당신 여태껏 비상금 많이 모아놨을 거잖아. 새로운 식모 구하면 되겠네.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로 나를 이렇게 버릴 거야? 난 내가 너무 불쌍해. 할 수만 있다면 시간 되돌리고 싶을 지경이야. 그 정도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거래처 사장님이 그러더라. 둘이 불륜 저지를 때 혼자 증거 모으면서 마음이 몇 번이나 무너졌다고. 나도 오늘 비슷한 심정을 느꼈어. 당신은
두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야. 뭐가 당당해서 나를 붙잡아? 당신이 지금 아프다는 게 방패막이라도 된다는 얘기야? 나한테 안 통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줬으면서 이제 와서 병간호를 해달라고? 양심 있다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떠나보내줬을 거야.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마. 애정도 없으면서 사람 이용하지 말라고. 여보, 안 돼. 그러지 마. 나 정말 당신뿐이라고. 남편은 병원에서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불륜의 증거들을 본 순간, 그 인간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던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애정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저도 제가 말기암 남편을 한순간에 버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선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순 없었고, 제가 받은 상처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하면서 거래처 사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죠. 사장님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저에게 끝까지 치졸하게 매달렸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울고불고 사정을 해댔어요. 저 그 남자 절대로 안 만나요. 제가 버렸다고요. 이제 만나지도 않는데 제가 벌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은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 전남편 만나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화할 생각하지 마. 다시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의 이혼이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성인이 된 아이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잘했다고 격려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더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대뜸 저에게 전화해서 이 늙은이가 아들 간병까지 해야겠냐며, 진짜 이혼까지 할 작정이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여태껏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확연히 보였네요. 생각해보면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새삼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로서 열심히 비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애들 다 키워놓고 늦지막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주변에 이혼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웠네요. 하지만 원래도 인간관계가 그리 넓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남편의 지인들이었어요. 그 인간의 아내로 살면서 저를 지우고 살았던 거잖아요.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살기로 마음먹은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에는 원하던 일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도전하고 나니 저와 비슷한 또래인 사람들이 많아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저희끼리 정말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은 가끔 애들을 통해 듣곤 합니다. 비록 갈라서긴 했으나 아이들에게는 아빠니까요. 아이들도 아빠를 그리 썩 달가워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수술할 때, 명절 때는 가끔씩 보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은 잘 마쳤고 예후도 괜찮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네요. 이제는 공기 좋은 지방에 주택 하나 사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 소식을 물어본다고 하네요. 상간녀와는 완전히 끝이 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네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좋으면 이혼을 하고 만나지.
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불륜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제 혼자의 삶이 더 편해졌네요. 끝이 없을 것 같던 고통도 이제는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 돈도 벌고 책임도 지면서요. 아직 저는 제가 젊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이른 시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걸 하고 인생 즐기고 살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서 긴 사연을 적어보게 됐네요.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2년이 되는 주부예요. 맏며느리로 살며 그동안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 다 정리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지나 있네요. 누구나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살았어요. 가족의 안녕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늘 바라는 건 그것 하나였거든요. 제가 그런들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질없이 움켜쥐고 살았던지 오늘은 미련스러웠던 저의 삶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봐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가 한 분 계시고 저와는 5살이나 터울이 나요. 부모님이 오빠를 낳고 바로 둘째를 낳으려고 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아 터울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오빠의 관심을 많이 받으며 자라게 됐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저는 무슨 일이든 자신감이 넘쳤어요. 공부도 하니까 성적이 나와 항상 상위권이었고 주변에는 친구들이 항상 많았죠. 공부 스트레스가 많은 학창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밝고 명랑하게 그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이후 유통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직장 생활도 나름 재밌었죠. 다만 남녀 성차별이 있던 시대라 주 업무가 커피를 타거나 사무실 청소, 가끔 복사, 이런 것들이었어요. 분명히 입사 시험까지 치고 들어간 회사였지만 남녀가 하는 일이 달랐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불만이었어요. 대학 공부까지 하고 나왔는데 전혀 상관없는 잡무만 보고 있으니 인정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요. 결국 적응하지 못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또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교사가 돼야겠다 싶어서요. 학교 선생님은 여자라고 해도 그나마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늦은 시기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 모든 과정에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어요. 교원 시험을 대비해 학원을 다녔는데 남편과는 그곳에서 만났어요. 당시 학원의 시간제 강사였던 남편을 만나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공부하러 가서는 남자한테 반하고 온 거죠. 그러니 학원에는 공부보다는 선생님을 보러 가게 됐고 저는 서슴없이 제 감정을 고백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마치고 뭐 하세요? 집에 가야지. 에이, 끝나고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술? 나 술 못하는데. 세상에, 왜요? 술도 못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세상엔 술 안 먹어도 재밌는 거 많아. 아니죠. 젊음을 즐기는 데는 술이 빠질 수 없죠. 제가 오늘 쏠 테니까 같이 한잔하러 가요. 아니야, 나 내일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술 안 사줘도 되는데. 자꾸 빼실래요? 안 돼요. 같이 가요. 선생님은 숫기도 없고 심지어 술도 한 잔 못한다는 분이셨어요. 저랑 술 안 먹겠다 선을 긋길래 속이 상했지만 굴하지 않고 따로 만났죠. 그날은 다른 학생들도 불러 같이 시간을 보내며 친해졌고 이후에도 종종 제가 먼저 다가가 저의 호감을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둔한 선생님이 저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어요. 그렇게 조금씩 시작된 우리 둘의 감정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 이후 결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깊어졌어요. 나 결혼시켜주세요, 아버지. 뭘 한다고? 결혼요. 너 만나는 사람 있어? 누구? 뭐 하는 놈이야? 학원에서 시간 강사예요. 시간 강사? 지금 시간 강사하는 놈한테 시집 가겠다는 거냐? 자꾸 놈놈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이, 사랑이라니? 안 돼! 그런 놈한테 너 시집 못 보낸다. 아버지, 저 결혼할래요. 시켜주세요. 부모님은 그 사람의 직업을 듣자마자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사람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시니 저는 너무 답답했고요.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 제 말에 별 수 없이 그 사람을 한번 보자 하셨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두 분은 그 사람을 만나보고는 더 반대를 하셨죠. 집안끼리 수준이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셨고요. 너 만나는 놈 장남이라며?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다는데 심지어 하나는 고등학생이래. 너 지금 시집가면 그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해줘야 해. 그걸 네가 할 수 있겠어? 네 방 청소도 안 하는 놈이. 할 수 있어요, 아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잘하잖아. 나 시집 보내줘요. 오빠랑 결혼할래. 이놈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 안 된다니까. 여보, 얘 학원 못 가게 해. 내일부터 집 밖에 나가지 마.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외출 금지까지 시키시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요. 그런데 원래 말리면 더 하고 싶은 법이잖아요.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실수록 저의 간절함은 더욱 커졌고 결국 식음전폐로까지 이어졌죠. 며칠이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으니 애 잡겠다 싶으셨는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결혼을 하기로 하고 보니 집안이 기울긴 많이 기울었어요. 몇 해 전 시어머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 치료비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쓴 상태라 본가도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시아버님 퇴직금까지 다 땡겨 쓴 상태라 우리 결혼자금이 빠듯한 상황에 저희 신혼도 전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준비를 하시면서 한숨만 더 깊어지셨고요. 어른들이 걱정이 많으셔도 저는 그저 좋았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과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누더기만 입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푹 빠져 있었죠. 결국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결혼 후에도 공부는 계속하기로 부모님과 약속을 했기에 학원을 다니면서 신혼생활도 했어요. 매일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홀로 계시는 시아버님과 시동생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도 해가며 소꿉놀이처럼 주부 생활을 했죠. 하지만 그런 기분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살림과 신경 써야 하는 시댁, 시어머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해서 일이 끝도 없었어요. 거기다 임신까지. 아이가 없을 때는 그래도 시간 분배를 잘해서 하면 내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낳고 나니 나를 위한 시간은 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이들을 돌보며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형수 역할을 해내느라 저는 점점 억척스런 아줌마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몸이 힘든 와중에도 불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 덕분이었죠. 쓰레기 이리 줘. 무거운 거 나 시키라니까. 그걸 왜 당신이 다 해? 나 출근할 때 시키던지 퇴근하고 하면 되는데. 당신 바쁜데 언제 이걸 해? 내가 집에 있으면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쓰레기는 내가 버릴 테니까 놔둬. 응? 알았어. 고마워. 괜히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이 많지? 항상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도 우리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잖아. 이거야 당연한 거고.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당신한테는 늘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나한테 고마운 거 맞지? 나중에 꼭 돈 많이 벌어서 나 호강시켜줘야 해. 그럼 한눈 안 팔고 성실하게 해서 당신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스타 강사만 되면 우리 고생 끝이야. 응, 힘내. 남편은 저에게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어요. 집안일도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려고 하고 쉬는 날에는 아이들 담당은 무조건 남편이었죠. 당시에는 그렇게 도와주는 남편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들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남자들은 바깥일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회식도 딱 필요한 곳만 참석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것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술을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마시고 싶을 때는 집에서 반주 삼아 한두 잔 하는 게 다였죠. 가끔 명절에 친정을 갈 때면 술도 못하는 사람이 장인 비위 맞춘다며 술꾼인 저희 아버지와 끝까지 달리기도 했어요. 남편의 모든 하루는 저와 가족을 위해서만 쓰려고 했죠.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니 어떻게 제가 불만을 가지겠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동생들인 시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바로 아래 둘째는 공부머리가 있어서 꽤 잘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 이미 의대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는 수재였는데 자기 할 도리는 알아서 척척하는 엘리트였죠. 한마디로 입을 댈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시동생인 막내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위에 두 형과 달리 공부와는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이었죠. 분명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지 너무 달라서 혹시 배다른 동생이냐며 남편에게 물어볼 정도였죠. 아니야, 수재 내 동생 맞아. 태어날 때 내가 똑똑히 봤는데. 진짜야?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이름도 수재인데 어쩜 저렇게 공부를 싫어하나 몰라. 수재 태어나고부터 엄마가 아팠어. 그래서 수재는 많이 못 안아주고 그러셨는데 그런 게 영향이 있었는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좀 산만하긴 했어. 그래도 마음은 착한 놈이니까 이해 좀 해줘. 공부야 뭐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도련님 당신이 혼 좀 내줘. 학교도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아. 그래? 이 녀석 한마디 해야겠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도 졸업은 해야 나중에 뭘 해도 하지. 이제 1학년인데 벌써 이러면 앞으로 어떡해.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날라리였지만 막내라서 그런지 애 같은 면도 있었어요. 둘째 시동생과 달리 저에게는 애교도 부리면서 형수님이라고 따르기도 했고요. 시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어릴 때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말에 마음이 더 쓰이기도 하는 시동생이었어요. 가족이라 그런가 내가 품어주고 싶기도 하고 저에게 정말 밉지 않은 애물단지 같은 그런 존재였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그러더니 그래도 졸업을 하더군요. 졸업 후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는데 바로 군입대를 지원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얼른 다녀오고 치운다며 씩씩하게 육군으로 갔죠. 형들은 혹시나 군대에서 갈굼당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순종적이지 않고 자꾸 튀어나가는 동생의 성향을 잘